안녕하세요. 소리 책갈피입니다. 그녀의 취미생활 서미애. 이곳은 지루한 곳이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고 낡고 오래된 것들은 빛이 바라며 눈에 띄게 허물어지고 있다. 진천 읍내에서 20여 분 차를 타고 들어와야 하는 곳. 영국 저수지에서 멀지 않은 박하 마을은 27채의 집이 사이좋게 여기저기 모여 있지만 멀리서 보는 풍경만큼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주인이 떠난 집 세 채는 생기를 잃고 무너져 내려 흉물스러운 곳이 되어버렸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해도 30년 넘게 수선을 하지 않은 집들은 헐고 노저분해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노인들만 살고 있는 집도 8채나 된다. 사람이 살다 빠져나간 집이 허물어지듯 정신이 빠져나가 육체가 허물어지고 있는 치매 노인이 셋. 거동은 하지만 혼자 밥을 해먹을 수 없어 마을회관에 나와 부녀회에서 준비한 끼니를 먹는 노인들도 여럿이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이장과 청년회, 부녀회 등에서 챙긴다. 하지만 밤새 안녕이라고 오늘 잘 지내다가 내일 세상을 떠도 이상하지 않을 연배들이다. 마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중년층이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독거 노인들을 챙기고 농사도 지어야 하며 도시로 떠난 자식들에게 수시로 먹거리도 보내줘야 한다. 도시에서라면 이미 은퇴할 나이인 사람도 이곳에서는 청년에 속한다. 청년회장인 영기삼촌은 올해 환갑이다. 봄이 오고 농사철이 되면 밭으로 논으로 일하러 나가고 마을 골목길은 적막하기만 하다. 노인들이 모이는 마을회관만 간간히 사람 소리가 들릴 뿐이다. 마을의 모든 것이 퇴적되는 시간과 함께 천천히 화석화되어가는 느낌이다. 그나마 이곳에 북적북적 사람들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들리는 때는 명절 기간이다. 명절 연휴 며칠 동안 고향을 찾아온 자식들 덕분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들뜬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이웃집으로 인사다니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로 활기가 돈다. 하지만 명절이 지나면 자식들은 또 자신들의 터전인 도시로 떠나고 남은 부모들은 명절 동안 미뤄둔 일을 하러 들러 나간다. 마을은 전보다 더 한적하고 쓸쓸하게 느껴진다. 이곳은 지루한 곳이다. 나 같은 젊은 여자에게는. 시간은 끔찍할 만큼 느리게 흘러가고 자외선에 늘어난 기미와 주름으로 10살은 더 늙어 보인다. 32살. 도시에서는 젊다는 말을 꺼내기가 민망할 수도 있는 나이지만 이곳에서는 젖도 안 뗀 어린애 취급이다. 마을회관에 나가면 잠시도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면 안 되는 대기조다. 부녀회장 말대로 50대는 소녀, 60대는 아가씨, 70대는 주부구단, 80대는 어머니인 세상이다. 그래서 나나 또래들은 마을회관에 가는 것을 꺼린다. 심부름이 싫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유일한 소일거리인 그네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 때문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명절 때만 되면 듣는다는 친척들의 인사말과 잔소리를 이곳에서는 매일 듣는다. 오지랖 넓으신 이웃사촌들은 어제 봤던 얼굴인데도 오늘 다시 만나면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젊은 나이에 총구석에 처박혀서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어쩌려고 그러느냐. 얼른 좋은 사람 만나야지. 한 번 실패한 건 일도 아니다. 노후를 생각하면 자식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당신들 농사지어 1년에 1,000만 원 빚을 만드는 동안 나는 주변 가수원과 밭일을 다니며 일당 5만 원씩 꼬박꼬박 벌어 500만 원을 저축했다. 그래도 그들에게 나는 제대로 일도 안 하는 사람 취급받는다.
이혼은 곧 실패라고 단정지어 버리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 준비는 하나도 못했으면서 내게는 노후에 대한 보험으로 자식을 두라고 얘기한다. 이러니 누가 어른들과 마주치는 일을 반기겠는가. 이곳에 있는 젊은 여자라고 해봐야 도시로 나갔다가 밀려와 돌아왔거나 애초부터 도시로 갈 생각은 해보지도 못한 부류이거나 아니면 먼 나라에서 시집온 외국 며느리 정도다. 한마디로 어디 가서 명함 내밀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면 이곳에 남아있지 않을 거란 얘기다. 나는 결혼과 동시에 이곳을 떠났지만 남편과 헤어진 뒤 돌아왔다. 갈 곳이 없어 어쩌나 싶을 때 마침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받고 단숨에 돌아왔다. 몇 년 동안 떠나 있었지만 그 사이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기억이 돌아왔다. 내가 이곳을 얼마나 끔찍하게 벗어나고 싶어 했는지. 이곳을 떠나기 위해 누군가 주선한 맞선을 덥석 받아들였다.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맞선을 본 지 3달도 되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곳을 떠났다. 그랬다. 이곳은 내게 감옥이고 족쇄였다. 몇 년 떠나 있었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나는 여전히 은행나무집 손녀딸이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머니 손에 키워진 치근한 존재이며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손이 느려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천덕꾸러기였다. 거기에 이제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하나 더 붙었다. 걱정과 염려로 하는 소리라고는 하지만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동네 아줌마들의 얘기를 듣고 있자면 머릿속이 아득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는 손꼽만큼도 없는 말투로 상처난 가슴에 난도질을 했다. 지금 네가 이러고 다닐 때요? 부모 없이 자라서 못 배웠다는 소리 들어. 그러면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고작 머리 염색 한 번 한 걸로 들었던 소리다. 물론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의 신분이긴 했지만 초록이나 핑크로 물들인 것도 아니고 가벼운 갈색으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알아보기도 힘든 정도였다. 걱정하는 말투라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가득했다. 날카로운 가시들은 그대로 나를 찔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자란 방식으로 나를 가두려 했다. 마치 봉지 속에서 키워지는 애호박 같았다. 시장에서 그런 애호박을 사본 적이 있을 것이다. 비닐봉지 속에 갇혀 딱 그만큼만 자란 똑같은 규격의 애호박. 동네 사람 모두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만 삐져나올 것 같으면 말로 회초리를 휘둘렀다. 하지만 나는 말대꾸를 할 수도 속을 내보이며 원망을 할 수도 없었다.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던 말은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들으라는 것이었다. 정 듣기 싫은 말이라면 귀는 닫고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라고. 그게 할머니가 내게 알려주신 조언이었다. 그 조언 덕분에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꼴도 보기 싫은 아낙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웃을 수 있게 되었다. 말이 좋아 이웃 간의 정이고 관심이지 듣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 어릴 때부터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할머니라고 못 들었을 리 없다. 아니, 할머니는 나보다 더 오랜 세월 이 마을에서 살아오신 분이다. 내가 방에 있는데도 그들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서서 자식도 버리고 간 손녀를 왜 맡아서 고생이냐라는 말을 거침없이 할머니에게 건넸다. 내가 없을 때 할머니 혼자 어떤 말을 듣고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갔다. 그러니 할머니가 내게 했던 말은 당신이 살아오시면서 터득한
나름의 지혜일 것이다. 누구와 싸우는 것도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도 싫었던 할머니는 그저 시선을 피하고 귀를 막는 것으로 그들의 과한 참견을 막아내셨다. 들어도 못 들은 척, 정 힘들면 딴청을 하며 자리를 피하던 할머니. 어릴 때는 그런 할머니가 싫기도 했다. 왜 그렇게 당하기만 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더 함부로 막말을 하지 않느냐고 따진 적도 있었다. 나중에 알았다.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과 척을 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다. 가진 거라곤 손바닥만한 밭대기가 전부인 할머니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방법은 동네 사람들의 논농사, 밭농사, 가수원에 불려가 일당을 받는 것밖에 없었다. 손녀 하나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할머니는 많은 것을 참아내신 것이다. 1년 넘게 할머니의 병간호를 했지만 할머니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 집 떠났다 돌아와서 처음으로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갑자기 당신의 이부자리 옆에 자리를 깔라고 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에 별 생각 없이 곁에 누웠지만 뒤늦게 생각해보니 아마도 할머니는 그 밤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느끼신 것 같았다. 저녁 때까지 평소보다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 말소리도 힘이 있고 또렷해서 나는 내심 상태가 조금 나아지신 줄 알았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면 언젠가 훌훌 털고 일어나 함께 온천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태평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모처럼 곁에 누우니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져 할머니 팔에 매달렸다. 할머니는 말없이 한참 동안 내 어깨를 쓸어내리며 이렇게 얘기했다. 정 못 참겠으면 아무도 없을 때 꼬집어버려. 할머니에게 들을 거라곤 생각도 못한 말이었다.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할머니는 싱긋이 웃어 보였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 누굴 꼬집어? 망할 년들. 우리 새끼 다 썩어 문드러진 속을 왜 자꾸 건드려? 앙상하게 마르고 거친 나무 껍질 같은 할머니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다. 나는 할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할머니를 안고 있는 팔에 힘을 주었다. 언제 이렇게 작아지신 거야? 손으로 느끼는 할머니의 작고 야윈 어깨에 또 울컥했지만 얼른 목까지 올라오는 감정들을 삼키며 짐짓 태어난 척했다. 내가 무슨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 그래. 난 괜찮아 할머니. 집에만 누워있으니 잘 모를 거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평생 지켜보고 부대끼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의 심성을 할머니가 모를 리 없다. 아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래서 더 상처가 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 앞으로도 그들과 살아가야 하는 내가 걱정스러웠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아이고, 이 여린 것을 두고 어찌가노. 할머니는 잠이 들 때까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 손길에 잠이 들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이미 할머니는 저 세상으로 떠나신 뒤였다. (4월) 사과꽃이 피었다. 아주 살러 온 게 아니고? 뭘로?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가서 물어보든가.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놓고 뭐여? 봄 기운이 막 시작되는 4월 초. 비닐하우스에 모여 수박 겨순 작업을 하는 아줌마들의 최대 화제는
당연히 원장네로 이사온 여자였다. 원장이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매매 얘기는 없고 누가 전세로 들어오겠다고 하니께 그냥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 역시 부녀회장인 상순애가 가장 소식이 빠르다. 상수 엄마는 부녀회장이라는 직분상 동네와 면사무소까지 안 돌아다닌 곳이 없다 보니 여기저기서 보는 것도 많고 주워듣는 소식도 많다. 마을 여자들이 원장네라고 부르는 집은 오리골에서 조금 더 들어간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이다. 서울에서 작은 병원을 하던 원장이 은퇴하고 내려와 살려고 나름 근사하게 지은 곳인데 두 해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 비어 있었다. 누군가 그곳에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부터 마을 사람들 모두 뜨악해했다. 서울보다 공기야 좋겠지만 집을 짓겠다고 토대를 다진 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에서 물이 모여 내려오는 개울가 옆이었기 때문이다. 양옆으로 산이 둘러싸고 있어 아침에는 느지막이 해가 들어오고 오후가 되면 금세 그늘이 지는 위치다. 4월이 지나야 언 땅이 풀리고 11월이면 벌써 서리가 내려앉는다고 엄살을 떨 만큼 추운 곳. 은퇴를 한 노인 부부에게 절대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누구의 게임에 속아 그 땅을 사고 집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은퇴 후 노후 자금의 절반은 날리지 않았을까 싶다. 처음 이사와서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마시를 다니며 어울리는 듯 했지만 워낙 사는 본세가 다르다 보니 자연스레 왕래가 없어졌다. 그들도 전원 생활이 생각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겨울이 되기 전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다. 그렇게 겨울 동안 비어있던 집에 여자가 이사를 온 것이다. 그것도 혼자 몸으로. 여자가 혼자 이사를 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확 몰렸다. 여자 혼자라는 말에 혼자 사는 남자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호기심을 드러냈고 여자들은 경계와 염려의 눈길을 보냈다. 몇 사람 모였다 하면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사실을 공유했다. 이사 온 첫날 짜장면 배달을 했던 북경루 박씨 얘기로는 집안이 횡할 정도로 가구들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몇 개 있지 않은 가구들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고 벽 한쪽에 무심히 놓인 도자기니 그림이 없는 액자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는 걸 보니 농사를 지으러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릇을 내려놓고 돈을 주고받는 사이에 꽤나 집안을 기웃거린 기색이었지만 현관문에서 여자가 막아서서 더 이상 들어가 볼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넉살과 너스레라면 남부럽지 않은 박 씨가 음식 배달을 왔다는 좋은 핑계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사 온 여자가 만만치 않다는 걸 의미한다. 여기 살기는 사는 거요? 뭐 도무지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이사 온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다. 슬슬 농사 준비를 해야 하는 철이라 바쁘기도 하지만 동네 회관에 나와 인사라도 해야 얼굴을 볼 텐데 그럴 마음도 없는 것 같았다. 이곳은 도시와 다르다.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살려면 처음에 잘 섞여들어야 하는데 도무지 생각이 없다며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시작부터 미운 털이 박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못한 부녀회장과 영선네가 먼저 찾아가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집을 비운 것인지 인기척도 없다고 했다. 정인아, 넌 뭐 아는 거 없냐? 넌 그쪽으로 자주 올라가잖아. 갑자기 아줌마들의 시선이 내게로 몰려왔다. 뒤편에서 수박의 겉순과 넝쿨순을 자르고 있다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줌마들의 수다에 끼고 싶지 않아 일부러 작업 속도를 늦추고 거리를 두고 있던 참이라 갑작스런 집중에 부담스러웠다. 예? 뭐요?
우리 얘기 안 듣고 있었나 보네. 저 새로 이사 온 여자 못 봤냐고. 아, 지난번에 우연히 만나기는 했는데. 그려? 뭐 들은 건 없고? 여기 왜 들어왔대요? 갑자기 하이에나처럼 눈을 빛내며 호기심을 드러낸다. 기껏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했다는 정도만 알아냈으니 이들의 궁금증은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태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온 것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니 무척 답답한 눈치였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어요. 부풀었던 기대가 이내 실망감으로 바뀌어 앞으로 내밀었던 몸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일꾼들의 신경이 딴 곳에 가 있고 수다도 늘어지자 수박밭 주인인 영신네가 괜히 내게 꼬투리를 잡았다. 속도 좀 맞춰. 젊은 애가 그렇게 손이 느리냐. 이미 자기들은 한참 앞서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화초 가꾸듯 순을 하나하나 세면서 자르고 있는 내가 한심하다는 듯 퉁박을 준다. 고사리를 뜯기 위해 산에 올랐다가 원장댁 몇 길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여자와 마주쳤다. 누군가 이사를 왔다는 얘기를 들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여자와 눈길이 마주쳤지만 머뭇거리는 바람에 인사도 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몇 초가 그냥 지났다. 여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낯선 상대를 만난 고양이가 동작을 멈추고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다고 여자의 얼굴이 고양이 상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30 후반, 윤기 나는 긴 머리에 하얀 피부가 유난히 돋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인데도 광택이 흘렀다. 평범한 후드티에 물감이 여기저기 묻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여자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관찰을 끝낸 것처럼 씩 웃어 보이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기지개를 켰다. 주변에 설렁탕 잘하는 집 있어요? 여자는 번화가에 사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이 근처는 식당이라고 해봐야 건너마을 입구에 있는 북경로가 유일하다. 차를 타고 10여 분 나가야 겨우 국도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음식점들이 몇 군데 있다. 그 중에 설렁탕을 파는 집이 있었던가. 차를 타고 좀 나가야 하는데 아마 이 시간에 문을 연 곳은 없을 거예요. 내 대답에 여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손을 흔들었다. 또 봐요. 여자는 산책이라도 가는 것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큰 길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저기요. 나는 여자의 뒷모습을 쳐다보다가 그녀를 불러세웠다. 조심해요. 문도 꼭 잠그시고요. 불쑥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다.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던 여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혹시 괜한 짓을 한 건 아닌가 싶었지만 여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었다. 이런 시골에 연고 없이 혼자 이사 온 여자에게는 조심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여긴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 때나 불쑥 들어오기도 하고요. 여자는 고개를 젖히고 목젖이 보일 정도로 크게 웃다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벌써 경험했어요. 어젯밤에. 네? 그 중국집. 아, 박씨요? 밤에 찾아와서 누구 소개시켜주겠다는 둥 헛소리를 하길래 한마디 하고 내쫓았어요. 미친놈이란 소리가 절로 입안에서 맴돌았다. 안 봐도 훤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앞으로 찔러봐도 될 만한 존재인지 간을 보러 온 것이다. 그 넉살에 한번 내쫓겼다고 쉽게 물러날 인간은 아니다. 또 올지도 몰라요.
걱정 말아요. 다음에 또 이런 짓 하면 그땐 여자가 내 귓가로 다가와 천천히 속삭였다. 말을 하면서 새어나온 호흡이 귀를 간지럽혔다. 순간 그녀가 한 말 때문인지 그녀의 숨결 때문인지 뒷덜미에 소름이 끼쳤다. 죽여버리겠다고 했거든. 그때 봤던 여자의 표정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바람에 남겨뒀어야 할 넝쿨슨을 자르고 말았다. 뭐 하는 거야? 그걸 자르면 어떡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쳐다보니 먼저 일을 마치고 목장갑을 벗던 영신네가 인상을 쓰고 노려보고 있다. 그만혀. 어쩌다 실수한 걸 가지고. 우리 참이나 챙겨와. 부녀회장은 얼른 영신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영신네는 참을 가지러 자리를 뜨면서도 눈을 흘기고 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래서 이 집 밭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사소한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때로는 본보기를 위해서 내게 화살을 돌린다. 가장 어리고 만만한 사람을 잡는 것이다. 됐어. 그만하고 좀 쉬어. 부녀회장은 하우스 한쪽에 펴진 비닐 장판 위에 털썩 앉더니 내게 손짓을 했다. 다른 여자들은 벌써 자리를 잡고 앉아 물을 마시거나 양말을 벗어 흙을 털고 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줌마들이 모인 곳으로 걸어가는데 영신네가 수쿠리를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얼른 달려가 영신네 손에 들린 수쿠리를 받아들었다. 봄 들판에서 딴 쑥으로 만든 버무리와 김치, 음료수 등이 담겨 있었다. 웬일이요? 그냥 빵으로 대충 때울 줄 알았더니. 언니는 이게 더 싸게 먹히니까 그렇지. 부녀회장의 말에 누군가 낄낄거리며 받아쳤다. 영신네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돌아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농사일도 바쁜데 빵 사러 나갈 시간이 어딨어. 주거니 받거니 투덕거리며 참을 먹고 있는데 부녀회장의 핸드폰이 울렸다. 한 손에는 쑥버무리를 들고 전화를 받던 부녀회장은 눈길로 하우스 안에 있는 사람을 대충 세어보더니 7명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아마도 누군가 일손을 찾는 전화인 모양이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끊고 사흘 뒤 창순의 가수원에 일하러 갈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창순의 가수원은 대형골 너머 산 아래쪽에 있는 사과밭이다. 4,000평은 되는 땅인데 이맘때 일이라면 사과 꽂는 제거 작업이다. 두 사람이 다른 볼일도 있다고 하자 부녀회장의 얼굴이 난감해진다. 나도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작업은 기다리던 일이라 잠자코 있었다. 어쩌냐, 사람 열은 채워오라는디. 봄이면 여기저기 농사일이 겹치니 일손이 태부족이다. 정 안 되면 읍내 군청에라도 나가 지원을 부탁해야 할 판이다. 거기 어때요? 혹시 모르자뇨? 어디? 이사 온 여자? 어디 하겠어? 믿져야 본전인데 말이나 건네보지 뭐. 자기들끼리 주고받더니 정작 말을 꺼내는 심부름은 내게 돌아온다. 농사와는 담을 쌓은 것 같은 인상이었지만 그런 얘기를 해봤자 말이나 건네보라고 할 게 뻔하다. 결국 싫다는 말은 못하고 일을 끝내고 원장댁으로 향했다. 사실 일 맞추는 것보다는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마을 여자들과 달리 그 여자와는 대화가 통할 것 같았다. 머뭇거리다 가수원 얘기를 꺼내자 여자는 웃으며 거절을 했고 커피나 한잔하고 가라며 집 안으로 안내했다. 커피를 마시는 동안 여자는 이름을 물었다. 내 이름을 듣고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었다. 장혜정. 나이는 39. 내 또래라고 생각했는데 7살이나 언니였다. 두 번째 남편이 사고로 죽은 뒤 더 이상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아 이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다.
사과 꽃눈을 제거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가지마다 열린 꽃눈이 개화하기 전 손으로 솎아내어 사과가 열리는 꽃눈만 남겨놓는 작업이다. 4,000평이나 되는 가수원에서 때를 놓치지 않고 작업을 마치려면 지나가는 개의 손이라도 빌려야 할 판이다. 그래도 인근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러 모은 것인데 능력 좋은 부녀회장이 어떻게 머리수를 맞추었다. 이사 온 여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 나 역시 여자를 만나 차를 얻어 마시고 밤까지 놀다 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나는 가급적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작업을 시작했다. 전지 가위를 들고 가지마다 필요 없는 꽃눈을 잘라냈다. 이틀 작업 양이라고 했는데 손빠른 사람이 많은 덕분인지 하루 만에 일이 끝났다. 일을 마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풀숲에 가위를 떨어뜨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사람들은 창고 쪽으로 향하고 주변엔 나 혼자뿐이었다. 사다리에서 내려와 가위를 떨어뜨린 주위를 뒤적이다가 적당히 풀로 덮고 돌아서는데 혜정 언니가 건너편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혜정 언니는 도로에 가로수로 심어놓은 벚꽃나무 아래 서서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을 넋을 놓고 보고 있었다. 이곳엔 왜 나타난 거지? 가슴이 쿵쾅거렸다. 괜히 아는 척을 할까봐 얼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우리가 아는 사이란 걸 알게 되면 아줌마들이 나를 붙잡고 별걸 다 캐물을 게 뻔하다. 그런 입심부름은 하고 싶지 않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다행히 혜정 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는 산 쪽으로 올라간 것 같았다. 나는 장갑을 벗으며 사람들 앞으로 나섰다. 장갑이랑 연장은 저한테 주세요.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장갑과 전지가위를 모아 창수 엄마에게 건네주었다. 이러면 누가 가위를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 앞으로 사과가 열리기까지 수십 번 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때마다 다시 이곳을 오게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과 확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덫이 한 군데만 있다면 들판의 질을 잡기 힘들겠지만 여기저기 여러 개의 덫을 놓는다면 언젠가 지는 걸려들지 않을까 싶었다. 오늘 하나의 덫을 놓은 것만으로 이곳에 온 이유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니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정 못 참겠으면 꼬집어버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셨지만 나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2월, 바람이 불어온다. 바구니에 텃밭에서 딴 상추와 고추, 오이를 담아들고 부녀회장이 찾아왔다. 가수 언니를 도와줄 수 있냐고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몸이 안 좋아 좀 쉬고 싶다고 했더니 정말 어디가 안 좋은가 싶어서 왔단다. 바구니를 내려놓고 마루에 걸터 앉은 부녀회장은 열린 문으로 방 안을 기웃거린다. 혼자서 있을만해요? 네, 괜찮아요. 벌써 2년 넘었지? 참, 세월 빠르다니까. 아마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부녀회장이 왜 이렇게 말을 돌리는가 싶어 잠자코 기다렸다. 평소의 성격이라면 시선을 피하며 이렇게 엉뚱한 소리로 머뭇거릴 사람이 아니다. 참, 먹적스러운 분이셨지. 그러니까 혼자서도 널 잘 키워내신 거고. 계속 할머니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어렴풋이 짐작이 간다. 누구네 집 숟가락 하나가 부러져도 온 동네가 알게 되는 곳이니 할머니의 돈 얘기를 못 들었을 리 없다. 아마도 요 며칠 최대의 화제였을 것이다. 일주일 전 부엌 싱크대 앞이 새고 바닥에 물이 고여
어쩌나 하다가 부녀회장에게 물어봤더니 영기 삼촌을 불러다 줬다. 젊었을 때 여기저기 공사판에 따라다니며 안 해본 공사가 없어서 웬만한 미장이나 수리는 하는 줄 알았지만 수도공사까지 하는 줄은 몰랐다. 싱크대를 열어보더니 물이 새는 곳이 바닥인 것 같다고 했다. 우선 새는 곳을 확인하자고 장판을 들춰냈다. 하지만 나는 장판을 들어올리다 바로 동작을 멈추고 재빨리 장판을 덮었다. 불과 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영기 삼촌도 나와 같은 것을 보았다. 야, 뭐냐? 오늘은 공사 못하겠어요. 돌아가 주세요. 나는 계속 도와주겠다며 장판을 건드리는 영기 삼촌을 완력으로 내보냈다. 그를 보내고 대문과 현관문까지 잠근 뒤에야 장판을 드러냈다. 부엌 장판 밑에는 10,000원권, 50,000원권 지폐가 나란히 펼쳐져 있었다. 물어보지 않아도 할머니가 품삯으로 모은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에 젖은 돈, 바닥에 둘러붙어 바싹 마른 돈, 장판에 붙어 떼어지지 않는 돈. 한 장 한 장 지폐를 떼어가며 할머니가 어떤 심정으로 그 돈을 모았을지 생각했다. 왜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지폐를 모아 세어보니 1,000,000원이 넘는다.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아니다. 틀림없이 영기 삼촌이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장판 밑에 숨겨둔 돈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저 은행나무집 할머니 참 대단하네 하고 감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는 돈이 얼마인지 궁금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침 필요하던 참인데 손을 내밀어 볼까 싶기도 할 것이다. 돈 때문에 관심을 받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 찾아와 구차한 이야기를 하고 돈을 꿔달라고 하면 물리칠 자신도 없다. 어쩔까 하다가 혜정 언니에게 달려갔다. 그 사이 혜정 언니와는 많이 친해졌다. 주로 내가 그 집에 놀러가는 편이었는데 그때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차를 내준 뒤 잠시 얘기를 나누었지만 그 뒤에는 편하게 있으라는 말과 함께 자기 일에 몰두했다. 늘 뒤편 테라스에서 캔버스를 내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빈 합폭을 노려보고 있다가 붓으로 선을 그려나가는 모습은 여자인 내가 봐도 매력적이었다. 다른 때라면 기꺼이 구석에 앉아 혜정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말없이 그림 그리는 것을 구경하겠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급해 앉자마자 언니의 손을 잡고 조언을 구했다. 뭘 걱정해. 은행에 넣어. 언니의 답은 명쾌했다.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더니 웃으며 정기예금을 드러나서 안 된다는 식으로 거절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해? 싫으면 싫다고 말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타고나길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며 안 된다는 소리를 하기보다는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너 남 위에서 살래? 한 번 사는 인생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혜정 언니가 부러웠다. 소심하고 생각이 많은 나는 단순 명쾌하고 직선적인 성격의 언니가 부러웠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랬다. 시간만 나면 언니네 집에 놀러 가는 이유도 어쩌면 그것 때문인지 모른다. 언니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다음 날 바로 혜정 언니 좋은 대로 장판에서 찾아낸 돈을 읍내 농협에 넣었다. 생각대로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정기예금을 넣어 3년 뒤에나 찾을 수 있다는 말에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거절할 수 있다니 다시 한번 혜정 언니의 조언이 고마웠다.
하실 얘기 있어요? 부녀회장이 계속 머뭇거리길래 보다 못한 내가 먼저 물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워낙 급하다 보니 말이야. 너 농협에 넣어둔 돈 있지? 그거 나 좀 융통해주면 안 될까? 사람의 예상은 참 한치도 틀리지 않는다. 시골에 살면서 돈도 제대로 못 벌어서 어떡할 거냐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식하다 빚더미에 앉은 아들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내게 손을 내밀고 있다. 부녀 회장에게는 정기예금에 들어넣었다는 얘기도 통하지 않았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3년을 묶거나 받자 이자가 얼마나 되냐며 그건 자기가 챙겨주겠다고 한다. 계속 안 된다고 고개를 저으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을 해도 집요하게 조른다. 정말 왜 이러나 싶을 만큼 끈질기게 나오니 화가 나고 머리가 뜨거워졌다. 정 못 참겠으면 꼬집어버려.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냥 싫다고 말해. 한번 해보면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될 거야. 혜정 언니의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내 안에 꿈틀거리던 것은 안 된다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줄기차게 자기가 할 말만 하는 부녀 회장에 대한 짜증이었다. 결국 꾹꾹 눌러둔 화산이 폭발하고 말았다.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다. 안 된다고요. 안 돼. 몇 번을 말해요? 안 해요. 싫어요. 그만 좀 하라고요. 놀란 부녀회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참 나를 쳐다보더니 황당하다는 듯 목청을 높였다. 싫으면 말로 하면 될 것이지. 왜 고함은 질러? 그 성질 감추고 어떻게 살았냐? 몇 번이나 말을 할 때는 기뚱으로도 안 들어놓고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다. 자기가 한 억지는 보이지 않고 참다 터져나온 나의 행동은 억울한 모양이다. 부녀 회장은 인상을 쓰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다. 잠시 죄책감이 밀려들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할머니와 나를 가장 많이 챙겼던 아주머니다. 싫은 소리 하는 여자들 단속도 해주고 푸성기 하나라도 나눠주려고 하던 사람이다. 그렇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을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달라져야 한다. 잠시 밀려들었던 죄책감이 지나자 묘한 해방감이 들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가슴 한편이 뻥 뚫렸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동안 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쩌면 혜정 언니 말대로 착한 사람 콤플렉스였는지도 모른다. 남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싫은 소리 못하고 살아봐야 돌아오는 것은 무시였다. 어릴 때는 내가 나쁜 아이여서 엄마에게 버림맞았다는 생각을 했다. 착하게 말 잘 듣고 있으면 데리러 오겠다는 엄마의 말을 믿었다. 그날부터 할머니에게 착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애썼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라면 착하다는 소리를 해주길 바랬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타인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 내 감정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 나는 사라지고 남이 보는 내가 남아있었다. 이제는 어른이 되기로 하자. 다른 사람이 날 뭐라고 하든 내 기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싶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다.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의 말, 내 감정을 존중해 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
연습이 필요해. 여길 떠날 게 아니라면 부녀회장을 하나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잘했다는 생각은 금방 사라지고 마음 한편에 찜찜함이 남아 혜정 언니를 찾아갔더니 역시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평생 거절이나 싫다는 말을 못하고 살아왔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았다.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상대도 알게 해줘야지. 하지만 정기예금 얘기를 해도 안 통했는데 그럴 땐 감정으로 나가야지. 할머니가 남기신 돈을 감히 제가 어떻게 써요? 전 한 푼도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 생각해서라도. 혜정 언니는 마치 자기 할머니 얘기를 하듯 감정을 담았다.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과 눈빛을 보면서 나도 깜빡 속을 뻔했다. 시선이 마주치자 금방 원래 표정으로 돌아왔다. 연극 배우가 따로 없었다. 알겠어? 세게 나가야 할 때가 있고 약하게 보여야 할 때가 따로 있는 거야. 오늘도 또 한 가지 배웠다. 이러니 시간만 나면 혜정 언니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성격, 외모, 직업, 무엇 하나 부럽지 않은 것이 없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언니는 마을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한 동네 사람이 되었으니 먼저 와서 인사도 하고 적당히 굽히고 들어오길 바라는데 언니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텃세를 부리며 나름 길을 들이는데 언니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 그런 태도가 왠지 통쾌하게 느껴졌다. 화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화가 아닌데? 하지만 매일 그림 그리잖아요. 이건 취미야. 취미. 취미요? 전부터 그림을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 막상 해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정인신 뭐 좋아하는 취미 있어? 취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따로 취미를 가져볼 생각도 여유도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취미라고 할 만한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다 문득 취미라는 게 뭔지 궁금해졌다. 취미? 취미는 개인 취향이야.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면 뭐든 취미라고 할 수 있지? 즐거워서 하는 일. 머릿속으로 영신네 수박밭에서 넝쿨을 자르던 작업이 생각났다. 가수원에서 사과 꽃순을 따던 일도 생각났다. 남들이 뭐라건 그 작업은 즐거웠다. 지금 뭔가 생각난 표정인데? 뭐야? 정인 씨 취미? 혜정 언니가 몇 번이나 물었지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다. 읍내에 나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보니 부녀회장과 영신네, 동희 할머니까지 있다. 여럿이 읍내에 나가는 모습에 무슨 일인가 싶었다. 읍내 나가시나 봐요? 인사를 했더니 다른 사람과 달리 부녀회장은 고개를 돌린다. 평소라면 먼저 입을 열었을 부녀회장은 지난번 일로 아직 마음이 안 풀린 것 같았다. 예전의 나라면 안절부절 못하고 전전긍긍했겠지만 이제는 눈앞에서 그런 모습을 봐도 아무렇지 않았다. 부녀회장이 조용하니 영신네가 입을 열었다. 병원, 병문안가. 누구요? 소식 못 들었구나? 창순에 아저씨가 다쳤어. 그래요? 어쩌다가. 예초기로 한껏 자란 풀을 베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풀숲에 떨어진 전지가위를 못 본 모양이야. 아니, 그 넓은 가수원은 왜 하필이면 거기서 꼴을 베다가. 사고가 날라니 참. 다들 표정이 어두워 혀를 차는 걸 보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았다.
얼마나 다치셨대요? 오른쪽 발목이 나갔대. 앞으로 농사는 어떻게 지으려는지 참. 입을 다물고 도로 쪽으로 시선을 두고 있던 부녀회장도 더 못 참고 대화에 끼었다. 여전히 시선은 나를 피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을 섞는 것은 마음을 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하길 다행이여.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다자냐. 시간 되면 같이 가든가. 그러고 싶은데 다른 일이 좀 있어서요. 때마침 버스가 도착해 더 이상 길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동희 할머니를 의자에 앉혀드리고 보니 부녀회장과 영신네가 나란히 앉아있길래 그 뒤편으로 자리를 잡았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여름이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다. 푸른 나무와 한가로운 들판에 왠지 기분까지 상쾌해졌다. 지금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새어나왔다. 사과밭에도 사과가 한창 예쁘게 크고 있을 때다. 가수원집 창순의 아저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남의 집 농사 걱정은 안 한다. 누군가의 손을 빌려 또 사과를 따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 문득 궁금해졌다. 그 남자는 과연 자기가 왜 사고를 당했는지 알고 있을까? 과수원 창고에서 나를 겁탈할 때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알려줘야겠다. 내 얘기를 듣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다. 부녀회장과 영신네 뒤에 앉아 다행이다. 이렇게 내가 웃고 있는 표정이 들키지 않을 테니까. 두 사람의 바글바글한 파마머리를 보다가 문득 잊고 있던 일이 생각났다. 아줌마, 이제 수박 출하할 때 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영신네의 어깨가 축 늘어진다. 대답 대신 한숨이 들려온다.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옆에 있는 부녀회장이 영신네의 무릎을 툭툭 치며 위로를 한다. 됐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아휴, 성님. 내 사장 알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농협에서 대출받은 건 어떡해요. 수박 하나 바라보고 비닐하우스 고치느라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갔는데. 알어. 나도 농사 짓는 사람인데. 아니, 남들은 수박이 잘만 됐던데 왜 우리 집만 병이 도냐고요. 이 말이 돼요? 무슨 병이 돌았는지 넝쿨이 모두 말라 죽었다고 했다. 영신네는 그게 문제다. 돈 아낀다고 작년에 쓴 농약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병충해에 약한 작물이 수박인데 농약을 아무 곳에나 방치하다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쓴다. 물을 잔뜩 탄 농약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8월) 바닥이 드러나다. 마른 장마가 지난 뒤에도 비는 내리지 않았다. 밭에 심어둔 작물이 시들어가고 논에도 물이 말라갔다. 날이 더워지면서 한낮에는 유령마을처럼 지나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아도 소식은 늘 바람처럼 어딘가에서 날아온다. 가수원 창수 아버지는 평생 함께해야 할 목발을 짚고 퇴원한 뒤로 두문 불출이고 술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영신네는 수박밭을 갈아엎고 뭘 심어야 할지 작물을 고르는 중이고 북경루 박씨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 동네에 있던 유일한 중국집이 문을 닫았다. 부녀회장의 아들은 결국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부인과 이혼을 한 뒤 마을로 내려왔다. 혜정 언니는 집에서만 그림을 그리는 게 지겨웠는지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 대해 물었다. 가까이 있는 영곡 저수지를 알려주었다. 백곡 저수지가 크기는 하지만
영곡 저수지가 훨씬 가깝다. 얼마 후부터 시간만 나면 그곳에 가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차가 있으니 저수지를 돌면서 마음 내키는 곳에 내려 스케치북을 펴들고 자리를 잡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다. 넓은 저수지를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안 가본 곳이 없었다. 여름이 되면서 밭농사 일감이 줄어들자 나도 언니를 따라 나섰다. 그동안 다니면서 아주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했다며 영곡 저수지 동쪽으로 나를 데려갔다. 언니 말대로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 내려가니 아늑한 장소가 나타났다. 잣나무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잔디밭에 나무 그늘도 있고 아래로 저수지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뒤로는 만내산이 자리하고 있어 안정감도 있고 포근하게 느껴진다. 한적하게 놀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우와, 여길 어떻게 찾았대요? 풍경에 감탄하며 물어보자 언니는 자동차 뒷좌석에서 짐을 내리며 웃어 보였다. 내가 한 군데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 그림을 그릴 화구를 내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혜정 언니의 손에는 피크닉용 바구니와 돗자리가 들려 있었다. 나 도시락까지 싸왔다? 돗자리를 깔고 바구니를 내려놓자마자 뚜껑을 열어 보인다. 안에는 샌드위치와 과일이 담긴 도시락이 보이고 작은 와인도 들어있다. 그림은 뒷전이고 우선 도시락부터 펼쳐놓는다. 정말 좋다. 혜정 언니와 알게 된 뒤로 더 이상 이 동네가 답답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통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다. 무엇보다 좋은 건 오랜 시간을 함께 있어도 결코 내 사생활에 대해 묻거나 아픈 곳을 건드리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은 굳이 캐묻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일에 집중했다. 야외에서 먹는 도시락은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맛있었다. 술을 못하지만 언니가 건네준 와인은 달콤해서 먹을만했다. 이렇게만 지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돗자리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다 까무룩 잠이 드나 싶을 때 전화 벨소리를 들었다. 발신이 뜨지 않는 전화는 받는 게 아니다. 무심코 받았던 핸드폰 너머에서 여보세요? 라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앉았다. 헤어진 남편이었다. 아니, 헤어졌다기보다 도망친 남편.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놈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다. 전화를 받는 분위기가 심각했던지 나를 바라보는 혜정 언니의 표정도 굳어갔다. 놈의 목소리를 더 듣고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벨 소리가 들리자 화들짝 놀라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무슨 전화야? 얼굴이 창백해.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돌아가신 할머니에게도 하지 않았다. 내 입으로 그 얘기만은 하고 싶지 않았다.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손찌검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손을 올리는 신용만 하며 으름장을 놓더니 어느 순간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니 놀라서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었다. 분노가 폭발하면 미친 듯이 사람을 때리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잘못했다며 빌며 사과를 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몇 달 뒤에는 사과하는 일도 사라졌다. 감옥을 피해 도망쳤더니 지옥을 만난 꼴이었다. 이대로 더 맞다가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오자 처음으로 그에게 후라이팬을 휘둘렀다. 놀라서 쳐다보는 남편에게 끝내자고 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남편이 잠든 사이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왔다. 갈 곳이 없어 방황하다가 할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아프시다는 말에 그 길로 마을로 돌아와 지금껏 잊고 살았다.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만족스러웠다. 남편은 이미 생각도 안 날 만큼 지워진 존재였다. 3년 넘게 서로 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전화를 한 것일까? 가만, 그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 동네로 온 뒤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내가 굳게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 혜정 언니는 잠자코 우리가 먹었던 도시락을 치웠다. 정인아, 거기 트렁크에 내 화구 좀 꺼내줄래? 혜정 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 같은 목소리로 심부름을 시켰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넘어가는 언니가 고마웠다. 더 이상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나도 머릿속에서 남편에 대한 생각을 털어내기로 했다. 차 트렁크를 열어 이젤과 화구 가방을 꺼냈다. 바닥에 놓인 캔버스를 꺼내다 틈 사이로 뭔가 반짝하는 게 보여 손을 넣어 보았다. 손가락 끝에 목걸이 줄 같은 게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들어올리자 틈 사이에 끼어있던 목걸이가 올라왔다. 줄에 매달린 펜던트를 보자 어딘가 낯이 익었다. 하늘색 빛이 도는 투명한 보석은 칼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걸 어디서 봤더라? 그러다 나도 모르게 혜정 언니 쪽을 살피고 얼른 목걸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을 해관으로 구급차가 들어왔다. 해관에 모여 술을 마시던 청년 회장과 부녀 회장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구급차를 부른 것이다. 마을 일을 의논하기 위해 모인 이장과 청년 회장, 부녀 회장 등 몇 명이 한자리에 있었지만 소주를 마신 사람은 부녀 회장과 청년 회장뿐이었다. 청년 회장은 2잔의 소주를 먹고 목을 붙잡고 쓰러졌고 부녀 회장은 한 잔을 마시다 몸을 떨며 쓰러졌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금방 농약 사고라는 것을 알고 구급차를 부르는 것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이 구급차로 옮겨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고 마을 회관에는 경찰차가 나타났다. 구급차 소리에 마을 회관 앞으로 가보니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까지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부녀회 총무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이래? 우리 마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누군가 술병에 농약을 넣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이 사실이 모두의 머릿속에 가득했다.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 마을 회관에서 간부회의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음식을 장만해서 나눠 먹고 술도 마신다. 대부분 막걸리를 마시지만 부녀회장과 청년회장은 소주를 마신다. 소주에 농약을 넣은 사람은 그것까지 알고 있을 것이다. 각자의 마음에 온갖 추측들이 오고 가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래도 술은 청년회장이 며칠 전 직접 사들고 온 거라던데. 그러게? 그리고 냉장고에서 직접 꺼내 먹었다니까. 분명 새 병이었다고. 나는 술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다 경찰차에 올라타는 것을 본 뒤 혜정 언니네 집으로 향했다. 언니 역시 마을에서 들리는 요란한 소리에 앞마당에 나와 구경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누가 술에 농약을 넣었어요. 그걸 먹은 두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고요. 혜정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언니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가는지 궁금했다. 들어가자. 혜정 언니는 얼마 전 내가 농장에서 얻어온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주었다. 안에 든 얼음이 녹으며 유리컵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동안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망설였다. 이 일에 대해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지. 언니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틀 전 부엌이 있을 때였다. 언젠가 가수원에서 가져온 농약을 주사기에 담아 소주병 뚜껑에 꽂다가 뒷덜미가 서늘해서 돌아보았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인기척에 들린 것도 같았다. 서둘러 나가보니 농협 달력만한 크기의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것으로 알 수 있었다. 혜정 언니구나. 봤구나. 그럼에도 나는 내 계획을 멈추지 않았다. 목격자가 있어도 상관없다. 그림 고마워요, 언니. 난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아니, 너 예뻐. 눈빛이 살아있잖아. 나는요, 그냥 날 가만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결국 나는 언니에게 내가 왜 그런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내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청년회장이었다. 읍내에서 아는 동창회에 나갔다가 청주에 살고 있는 동창을 만났고 그를 보자 몇 년 전 그의 부탁으로 중신을 섰던 일을 떠올린 것이다. 청년회장은 다시 마을로 돌아온 내 이야기를 했고 동창은 혼자 살고 있는 남편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어떻게 끝을 냈는지 모르는 두 사람은 혼자 된 두 사람을 다시 합쳐 살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의기투합했다. 청년회장과 함께 찾아온 부녀회장은 아직 이혼 도장도 안 찍고 있는 걸 보면 둘이 조금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합치라고 거들었다. 연락을 끊고 혼자 살고 있으면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혀. 나중엔 고맙다고 할걸. 그럼 혼자 살아서 좋을 거 없어. 등 떠밀어 줄 때 알았습니다 하는 거요. 가만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청년회장은 내가 할머니로부터 꽤 많은 유산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둔 모양이었다. 놈이 갑자기 그렇게 나긋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고 아직도 법적으로 부부 사이라고 할 때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나한테 다 얘기해도 괜찮아? 언니가 신고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바지 주머니에 있던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하늘색 칼 모양의 펜던트가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다. 촌스러운 모양이 박 씨의 취향을 가늠해준다. 이 목걸이를 꽤 좋아했는지 늘상 차고 다녔다. 어느 날 사라진 중국집 북경루 박 씨. 트렁크에 있었어요. 언니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활짝 웃어 보였다. 너가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니까. 어디에 버렸어요? 뭐, 저수지 어딘가에 있겠지? 정인아, 그보다 말이야. 혜정 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언니는 두 손을 내 어깨에 대고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다. 남편에 대해 얘기 좀 해볼래? 아직 남편인 거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혜정 언니가 의아했다. 지난번엔 예금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보험에 대해 공부해볼까? 나와 눈을 맞추는 언니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같이 설레는 얼굴이었다. 문득
언니의 취미는 그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난 언니가 좋다.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다.